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당정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검토입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죠.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로 검토해 주세요라고 당에서 정부에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청이 추후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정부에서도 당의 이런 요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 발 더 나가서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국군의 날 10월 1일입니다. 근데 10월 1일이 화요일이거든요. 근데 그 주 목요일인 10월 3일이 또 개천절입니다. 이렇게 되면 10월 첫 주에 화요일, 목요일이다. 쉬는 날이다. 그럼 월, 수, 금 퐁당퐁당 다 샌드위치 데이가 되는 셈인 건데 아마도 발 빠르신 분들은 벌써 연차 이때 내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세우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는 거 나라 지켜준 우리 장병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여행을 가도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간호사도 의료 현장 떠나나 과부하 응급체계 설상가상이다. 네, 설상가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오는 2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노조가 이제 간호사, 의료기사 등등등이 이제 포함된 노조인 건데 지금 현재 전공의가 파업 중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포함한 보건노조까지 총파업에 29일부터 들어간다는 거 언제까지 하느냐? 일단 29일 날 시작을 하는데 끝나는 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섭이 성사될 때까지는 일단 계속 파업을 한다고 봐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전공의 파업 공백을 다 이 보건노조, 간호사, 의료기사 등등이 다 채워주고 계셨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흘려들을 수가 없는 얘기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세수펑크의 빚투 영끌까지 나라 가계빚 3,000조 넘었답니다. 나라 빚에 가계빚까지 하니까 이게 3,000억도 아니고요. 조입니다. 조. 여길 좀 볼까요? 국가채무, 가계신용 잔액 추이입니다. 여기 보면 2024년 1분기, 2분기, 4분기, 2024년 1, 2분기가 쭉 나와 있는데 요 밑에는 나라 빚이고요. 빨간색은 가계빚입니다. 근데 두 쪽 다 나라 빚도 조금씩, 가계빚도 조금씩 오르다가 여기는 조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총합이 결국 3,000조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한은에서 얘기했었던 게 집값이 더 뛸까 봐 금리를 바로 내릴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걸 보면 요런 배경이 또 뒤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시금치가 3만 원? 추석 벌써 겁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시금치가 한 상자에 3만 원이냐? 아닙니다. 한 단, 요만한 거 한 단에 3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싶은데 지금 여길 좀 같이 볼까요? 네, 여기 농산물팀장 사흘 전 가락시장에서 시금치 경매가가 4kg 한 상자 10단입니다. 10단들은 4kg 한 상자에 31만 원이었다라는 겁니다. 10단이 31만 원이니까 한 단에 3만 1,000원꼴이라 아예 손도 못 대고 돌아왔다. 가락시장에서 경매가가 3만 1,000원이면 사실상 소비자들이 사는 건 더 비싼 거죠. 이거는 그래서 사지도 못했는데 실제로 마포의 한 식자재 마트에는 한 단에 12,000원짜리 시금치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시금치 아마 데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데치고 나면 요만한데 요게 12,000원, 3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추석이 겁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다만 어제 고위당정에서 뭘 결정을 했느냐. 배추, 무, 사과 역대 최대로 좀 물량을 풀겠다. 17만 톤을 푼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물량이 풀리면 좀 여기 좀 가라앉을 수 있을까란 기대도 같이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이 헤즈볼라 맞공습 중동전 위기 고조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 헤즈볼라가
맞공습, 서로 공습을 했다라는 거죠. 때문에 중동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만 여기서 얘기한 중동전 위기 고조란 얘기는 전면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를 좀 볼까요? 이 그림 뭔가 격파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 어제 저녁 이스라엘 상공에 이 헤즈볼라의 무인 폭격기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요격이 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어제 새벽에 헤즈볼라가 곧 공격할 것 같다라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먼저 선제 타격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헤즈볼라도 또 보복 공격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해서 헤즈볼라 말고 헤즈볼라랑 친한 이란소도 또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확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이스라엘이랑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계속 소통을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건지 계속 전쟁은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텔레그램 창업자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범죄의 악용 방치 혐의다.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 이걸 방치한 혐의로 여기에 보이는 바로 여기 이 텔레그램의 이 창업자 겸 최고경의 CEO라고 얘기를 하죠. 파벨 드로프입니다. 네. 지금 이 사진에 파벨 드로프가 텔레그램 창시자인데 프랑스에서 전용기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바로 체포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요즘 카카오톡은 기본이고 텔레그램 보안이 좋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쓰실 텐데 보안 때문에 또 범죄에 너무 많이 악용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방치한 혐의로 체포가 됐다. 네, 라는 건데 이 얘기도 저희가 아마 오늘 대담 중에 살짝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뭐야 싶은데 여길 보면 축의금 키오스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주말에 결혼식장 가신 분들 중에는 이 기계 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축의금을 내는 키오스크 기계라는 거죠. 네. 지금 요게 사실 축의금을 받는 일은 돈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생판 처음 보는 기계인데 기계다 보니까 믿고 축의금 업무를 맡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로 축의금을 넣으면 얘가 알아서 잘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주더라라는 거예요. 더불어 축의금을 내면 주차권도 뱉어내고요. 식권도 뱉어내고요. 네, 아주 편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MZ세대는 이거 너무 좋은데 싶은데 또 한켠에선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아니 축의금이 단순히 돈이야? 여기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건데 사람 성의를 이렇게 기계로 받아도 되는 거야? 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또 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네, 대체 뭐가 설상가상인 건지 기사 같이 보시죠. 전공의 이탈 속 업무 늘어 번아웃, 간호사 등 29일 총파업 예고입니다. 29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간호사가 한 70%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네. 총파업하는 이유가 전공이 이탈한 그 공백을 다 메꾸고 있었는데 업무가 늘면서 번아웃이 됐다. 우리 이거 원하는데 임금도 좀 인상해야 되고 지금 이 공백도 다른 걸 우리가 언제까지 몸으로 메꿀 수 있을 거냐. 대체를 좀 내놔야 된다라는 이러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이 쟁의 투표 91%가 찬성해서 목요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다음 기사 볼까요? 아까 본 기사죠. 간호사도 의료 현장 떠나나 과부하 응급체계 설상가상이다. 설상가상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현재 의료 체계가 위태위태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내가 응급실에 가려고 했는데 갈래다 너무 못 갔어. 너무 힘들었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네. 사실 어떻게 잘못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넘어지셨죠.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예,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119가 와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음.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겨우 찾아가가 내가 옛날에 병원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서 네. 내 신분을 밝히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그러고서 예. 가니까 의사가 없어 아무도. 의사-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얘기였습니다. 내가 여기 이마가 좀 찢어졌는데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22군데를 전화해도 다 안 된대 라고 직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와닿는 부분이 김수민 위원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에 아예 뭐 인맥으로 좀 좀 유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맥으로 좀 어떻게 연락하면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진료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물론 선입견이고 잘못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킹메이커라는 얘기를 듣는 분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22군데에서 거부당했다. 이건 굉장히 좀 즉각적으로 좀 체감이 되는 얘기긴 해요. 네, 근데 뭐 김종인 전 위원장 또 일반 시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이분 또 거부당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거부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민 중에 한 명으로서 저분처럼 다른 분들도 이런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겪은 이 일의 이유가 그 원인이 과연 의료 공백 사태 때문이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의료 공백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니라 네. 병원에서 이거를 CT 촬영을 하고 뇌출혈 여부를 진단을 해서 만약에 괜찮으면 그냥 꿰매고 안 괜찮으면 이제 더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데 그런 네. 과정들을 소화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의료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료 공백 사태 이전에도 존재했었던 한국 의료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또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런 의료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 의대 증원이라는 것도 논의가 돼 왔던 건데 네. 이제 현재 의대 증원 문제가 오히려 반대로 의료 공백을 더 심화시키는 이런 사태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은 이제 국민들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상당수가 이제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표하는 분들이 많긴 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현재 이 불안한 의료 현장을 만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 내지는 정치권 쪽으로 더 큰 의무와 부담이 이제 전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응급실 22곳에서 다 거부를 당했었던 게 꼭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인데 그게 이번에 노출이 된 건데 꼭 뭐 의료 공백 문제는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전공의 파업 이후에 지금 의정 갈등이 반년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말씀처럼 그게 오히려 의료 공백을 더 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 그럼 이게 지금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일환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여야는 대체 어떤 생각인 거냐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으로 의료 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우리 관계 당국이 저희와 함께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해 보자는 말씀도 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주 다시 심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한 달 새 4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7개월째 대책 없이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국 응급의료기관들이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의료 대란 수습에도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 예산으로 틀어막으면서 언제까지 견딜 생각입니까? 월 2천억 가까이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가 다 지금의 상황, 뭐 이른바 의료 절벽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중대성, 문제점을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을 인식을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건 여야 모두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윤주진 위원님. 예.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얼만큼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여당 입장에서는 약간 샌드위치 신세에 있죠. 왜냐하면 이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애초에 정부의 입장이 있고 네. 이것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제 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최대한 의사들을 설득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만났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단순히 그냥 정부가 양보를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2025년도 의대 증원이 벌써 1,509명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네. 또 여기에 맞춰서 지금 많은 수험생들, 또 2026년, 2027년 입시에 맞춰서 수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의대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고 있죠. 이것을 또 뒤집긴 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러나 저는 지금 정부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전공의들의 마음이 떠나버렸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필수 의료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결단을 내려서 네. 2025년도 의대 증원이야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험생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네. 일단은 의대 증원을 시도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이고 다시 원점에서 여야가 함께 테이블 위에 앉아서 협의하도록 여당이 중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당의 상황은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 샌드위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박단 이 위원장을 만났다. 이게 최근에 보도가 나왔었죠. 지난 20일 날 한동훈 대표와 박단 이 위원장이 만났다라고 합니다. 1시간 반이 넘도록 면담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박단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비공개하기로 상호 합의된 만남을 언론에 흘려서 좀 유감이다. 그런데 일부러 공개했다는 건 한동훈 대표의 결심과 의지 표명이라고도 또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하길 기대해 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윤주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전공의들의 마음이 일단 정부를 떠났다. 이 마음을 여당인 한동훈 대표 쪽에서 좀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약간 희망의 씨앗이 좀 싹 트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이제 만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볼 네.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탈출구가 사실은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전공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정부에서 유화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네. 행정적분도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뭐 면허증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네. 뭐 그런 보조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전공의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전공의에 대해서는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직치를 사람 다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전공의가 돌아오는 걸 전제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냐. 이제 이게 굉장히 아마 그게 지금 현 관건이죠. 정부에 있어서는 이제 딜레마일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전공의도 마찬가지고 의사협회도 마찬가지고 의대 정원을 이제 백지화해달라고 했지만 이제 본인도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걸 그 협회나 뭐 알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일단 뭐 이번에는 어차피 의대 증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의대 증원을 아예 안 넣는 걸로 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감축을 하고 원래 네. 정부 안에서 그러면서 그것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 이제 상당히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속히 해야 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노조 파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실 체계만 관련해서도요. 네. 한 500명 정도의 의사들이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김종인 전 대표 얘기는 비대위원장 얘기는 전화를 22군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있어서 어떻게 스마트화 시켜서 여기에 응급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응급실 어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체계화해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대책 그러니까 뭐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대책들이 정부에서 빨리빨리 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윤주진 위원님의 말씀이랑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이 또 살짝 달라요. 윤주진 위원님은 2025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2026년 거라도 좀 다시 원래 상태에서 다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은 그거 또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건 또 쉽겠냐. 그거는 좀 어렵고 중간에 어떤 차선책 정도를 좀 같이 찾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풀기가 쉽진 않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여권의 얘기를 좀 여쭤봤어요. 근데 뭐 거대 야당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죠. 그럼 야당은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김진욱 대변인님. 그 야당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고 네. 국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걸 왜 못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6일 날 국회에서 교육위하고 법사위가 공동으로 같이 청문회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특히 지금 갈등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의대 증원 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대 증원 문제를 얼마나 제대로 처리한 것이냐 봤더니 그 당시에 굉장히 졸속으로 의대 증원 문제를 처리했던 부분들이 보여줬고 당시 배정위에서 의대 정원들을 배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투명했고 그 자료가 다 파기됐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전공의들 쪽에서 얘기하는 건 네. 정부의 어떤 안에 대해서도 일부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너무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에 대해서 중재를 좀 해달라. 특히 국정조사 같은 걸 통해서 이 과정 2,000명이라는 올해는 1,509명이지만 네. 내년부터는 다시 2,000명씩 매년 5년 동안 증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올해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합리적인 이 의대 증원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이 2,000명 정원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지난 4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어요. 네. 그때도 2,000명에 대한 강조성만 말씀하셨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네. 지금 또 한동훈 대표가 박단 위원장도 만났다고 하니까 여당 안에서 빠르게 소통하고 대통령을 좀 설득하는 그런 적극적인 중재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게 뭐 한두 명이 뭐 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닌 거죠. 굉장히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된다. 그게 여당 주도든 야당 주도든 정부 주도든 누가 됐든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인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엄마, 내 목까지 잘 살아줘. 통화 남기고 눈물 속 발인입니다. 네, 저희가 부천 이 모텔 화재 사건을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관련해서 그때 7명의 사망자가 있었다라고도 전해드렸었는데 이 7명의 사망자 중에 한 분은 죽기 전에 엄마와 이렇게 통화를 했었다라는 거죠. 관련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불이 났어. 엄마, 더 이상 전화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끊었어요. 위치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지 말고 내 곁은 얘기랑 그런 거 버려.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이제 끊어. 네. 사실 이 죽기 직전 이 엄마 내 일기장도 버리고 장례식도 치르지 말아줘라고 말하는 딸의 마음도 그렇고요. 그 얘기를 듣는 엄마의 마음도 참 진짜 그야말로 애끓는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게 어떻게 또 쉬운 일이겠습니까? 7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한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큰 사건입니다. 이분 말고도 사실 이분은 어제 보신 것처럼 발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른 분들의 이 발인까지 쭉 아마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화재 소식을 지난 시간에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문제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래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가 뒤집혔다. 그래서 숨졌다라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 말고도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됐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첫 신고자가 호텔명 정확히 알려주었는데 어디서요? 수차례 되물은 119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신고하던 상황에서 좀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중동 어디 호텔인데요. 밖에 불이 났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어디요? 잘 안 들렸던 거죠.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호텔이요? 했더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부천에 어디 호텔이요? 했더니 어디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막 주변이 시끄럽고 했었던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디서 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은 어딘지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객실이요. 810호요.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딱 짚었습니다. 객실 810호에서 불이 나요. 810호 어디에서 불이 나요? 침대, 창문 어디에서 나요?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최초 신고자가 라고 얘기를 해요. 김수민 의원님, 라는 말에 어떤 얘기가 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초 신고자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그리고 본인도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연거푸 얘기를 했음에도 접수 요원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급박한 상황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고 굉장히 극도로 답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를 대화록을 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의 심정일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내용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복귀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그러면 왜 접수 요원은 제대로 말을 알아듣지 못했는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현장에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겠고, 네. 그리고 위치 추적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위치 추적을 하더라도 50m 내지는 100m 이상의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 상황 자체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이렇게 안 될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철저하게 책임 규명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같이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이게 단순히 그 수차례 물은 119의 잘못만 있다고 성급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다라는 말씀도 지금 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사실 정확하게 좀 복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안 들렸기 때문에 정확히 어딘지, 그리고 사실 이거 뭐 검색하고 위치 추적을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생각만큼 탁탁 핀셋처럼 딱딱 지역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어봐서 대답을 듣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아까 그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장. 네, 요거 말고 다음 거 볼까요? 네, 810호 어디? 침대? 뭐 창문 어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요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화재가 있으면 보통 유독가스가 있을 거라고 같이 생각이 되죠. 그리고 특히 이번 화재에서 물론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본 문제긴 합니다만 유독가스가 유독 심했었습니다. 이 유독가스가 심한 상태였는데 구체적으로 그 객실 안에서 어디가 불이 났는지를 현재 이걸 제보하는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은 김광선 변호사님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제 장소에 대해서는 빨리 알았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상황이랄지 아니면 이제 통화의 어떤 품질 내역이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처음에 좀 알아듣고 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아 있는데, 지금 객실 810호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창문에서 불이 나고 침대에서 불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불을 끄는 게 중요한데 지금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1, 2분, 뭐 몇 초 안에 사람이 질식해서 숨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생명에 위협이 있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접수 요원이 뭐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 어떤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어느 위치에서 불이 났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810호 객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객실 어디에선가 불이 났겠죠. 그러면 이걸 바로 알아듣고 해야 하는데 지금 저분도 전화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요. 빨리 피난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뭐 창문이냐 침대냐 어디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119 신고 접수 요원이 아마 콜센터일 텐데 이런 어떤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지만 본인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저런 결과가 났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이게 우리가 거울 삼아서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네.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사실 그 전화를 받은 119 요원 입장에서도 뭐 악의가 있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걸 상황을 대처하는 게 좀 미숙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소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는 미숙함도 때로는 악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걸 교훈 삼아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전화 통화를 사실 오래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왜? 유독가스가 계속 심하게 번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장작보다 빨리 타는 매트리스 유독가스 내뿜어 피해를 키웠다. 당시 CCTV를 보면 한 83초 만에 1분 반이 채 안 되는 거죠. 83초 만에 온통 연기로 복도가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각 객실마다 다 매트리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트리스가 이 화학 이 제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게 더 일반 책상에 비교하면 매트리스 화재 성장률이 책상의 230배라고 합니다. 책상 하나가 타는 것보다 230배가 훨씬 더 빨리 탄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독가스도 훨씬 더 많이 내뿜는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이 매트리스에 최초에 왜 불똥이 튀게 된 거냐? 어디서 온 불똥이냐? 다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에어컨에서 튄 불똥의 활활, 부천 화재, 전기적 요인, 무게. 네. 에어컨에서 처음에 파박하고 불똥이 튀었고요. 그 불똥이 매트리스로 옮겨 붙었고 매트리스에서 불이 활활 타올라서 번지면서 유독가스까지 발생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스프링쿨러도 있고,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금도 이거는 아마도 무게를 두고 있다. 뭐 확실하게 뭐 국가수 이 결과는 이런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때 윤곽이라도 나오는데 지난 시간엔 그러지 않았었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스프링클러랑 에어매트 부분 저희가 짚었습니다. 에어매트가 뒤집혀서 좀 안타까운 사망도 있었다라는 건데 그 후속으로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에어매트 뛰어내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 기사로 나왔습니다. 에어매트 뛰어내릴 땐 몸을 니은자로 만들어서 엉덩이 먼저 뛰어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에어매트에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법. 저희가 이 말씀을 사실 드리면서 에어매트에서 아니 왜 연이어서 뛰어내린 거야? 에어매트가 뒤집힐 수가 있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오히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칫 추가적인 사고로 이어질 여지가 좀 적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기사인 거죠. 보겠습니다. 에어매트에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법. 첫 번째, 매트 공기 완충까지 대기. 에어매트가 완전히 부풀어 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뛰어내리면 안 돼요. 내가 눈으로 봐서 다 부풀었네 싶다고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소방관이 완충 확인을 알려주면 뛰어내려야 됩니다. 완충 확인을 알려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이거를 보고 뛰어내리는 것도 필요한 거죠. 세 번째, 공기가 그럼 뛰어내리면서 공기가 나가겠죠. 이 사람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공기가 완충되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이 뛰어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급박해서 지금 당장 내가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있는데 다 같이 뛰어내려야 될 것 같아요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두 명이 동시에 뛰어내려야 되면 두 사람 사이에 틈새 없이 서로 꽉 껴안은 상태로 낙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굳이 이렇게 자세히 조목조목 1번, 2번, 3번을 알려드리는 이유 잘 기억을 하고 계셔라라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요즘엔 다 고층 빌딩이죠. 뭐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인 건데 에어매트 말고도 불 나면 어떻게 대피해야 되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에어매트는 5층까지 안전하다고 합니다. 5층이 넘어가면 사실 이번에 화재가 난 8층은 사실상 에어매트가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에어매트는 5층까지 안전하고 50층 이상은 피난구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50층 이상인 곳도 요즘에 많죠. 그러면 아니 층별로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5층이랑 50층 사이에 45층 구간은 어떻게 해? 그래픽까지 볼까요? 네. 먼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5층까지는 에어매트도 안전하다. 근데 5층부터 10층 요 사이 여기는 완강기를 이용을 해라라는 겁니다. 네. 요즘 다 완강기가 잘 어디 붙어 있습니다. 구석에. 가서 완강기를 갖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층부터 30층까지 요 사이 구간은 어떻게 합니까? 10층부터 30층 구간 사이는 사다리 차로 구조할 수 있다. 그럼 30층부터 그 위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고층 건물은 다 층별 가능한 대피 수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급 대피 마스크, 휴대용 이런 게 다 갖추도록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가서 이걸 착용을 하고 피난 구역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제 목소리가 너무 오래 나가는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화재가 발생하면 막 우왕좌왕하기 마련인데 이거 잘 기억하셔서 네. 화재가 나도 안전하게 대피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첫 번째, 김문수 후보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죠. 네, 기사 같이 볼까요? 김문수 청문회 극우 반노동 발언 난타전 예고입니다. 네, 김문수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극우 반노동 발언이 아마도 오늘 난타전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발언들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해서 이 좌익이 이렇게 완전히 청와대 문재인부터 임종석이 노영민이 지금 조국이만이 아니라 완벽하게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제가 감옥도 같이 살고 운동도 같이 하고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빨갱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반노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딱지 붙이기라고 하거든요. 그 딱지를 막 붙이면 안 되죠. 사과는 사과라고 붙여야지. 사과 보고 수박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예,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뭐 그렇게 공개적으로 쓰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실 필요는 없다고. 네, 사실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아마 오늘 난타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국민일보의 지금 전망인 건데 윤주진 위원님. 예. 야당에서 이런 발언 오늘 난타하지 않겠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론 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또 국무위원으로서 과거에 했던 발언이긴 하지만 또 국민통합적 측면에서는 좀 너무 과격했죠. 또 김문수 전 지사께서 한때 좀 상당히 좀 이념적으로 과몰입했던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뭐 정광훈 목사랑 함께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 그때 이제 뭐 탄핵이라고 하는 또 대한민국의 이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혼란을 겪었던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를 겪고 이제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약간 다시 정치의 정상 궤도로 다시 올라와서 이제 약간 좀 차분한 정치를 보여주셨는데 물론 야당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자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겠다는 입장이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 한노위의 이 청문회가 과거의 어떤 뭐 법사위라든지 방통위 청문회 같은 그런 네. 과방위 청문회처럼 매우 과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여기서 거의 뭐 파행에 치닫는 그런 수준까지 가겠지만 아쉽게도 지금 우리 정치권은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돌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또 임명이 될 것이고 저는 김문수 후보자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된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고 네. 또 청문회에서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좀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슬기롭게 문제를 헤쳐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난타전은 예상이 된다. 근데 뭐 다소 과격했었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유감이었다라고 좀 털고 가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요 중간에 옆에 있는 김준욱 대변인은 큰 한숨을 또 쉬셨습니다. 김 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뭐 과방위 얘기도 나오고 법사위 얘기도 나왔거든요. 환노위도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거든요. 오늘 청문회 전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청문회는 송곳 검증으로 갈 겁니다. 지금 청문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인사 풀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이 김문수 후보가 노동 개혁의 적임자냐 하는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공인과 사인의 신분 구분을 너무나 명확하게들 하고 계셔요. 본인들이 사인 신분일 때 했던 말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하는 옛말을 다 뒤집고 이분들은 공인의 후보자가 되면 네. 과거의 발언은 다 잊은 듯이 행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인식이 행동을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지금도 그런 인식인지가 왜 저희가 그 청문회 때 따져 묻느냐 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반노동적이라고 보는 게 지금 이 정부에서 노란봉투법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떤 그 노조 활동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노동계의 이익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자리에 마땅한 인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만 들어봐도 오늘 청문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인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네. 누구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국 트럼프 후보의 장남입니다. 트럼프 주니어예요. 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한국은 트럼프 장남 백악관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 트럼프 후보의 장남인 이 케네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이 주니어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볼까요? I think he saw the strength, the resolve, coming back after getting shot to stand up defiant in the face of live fire and said, that's the kind of leadership that we need as a country. America, as a leader, needs strength, not weakness. In the White House. 네, 지금 직접 얘기를 하죠.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거예요, 김수민 의원님. 사실 지금 트럼프 후보 굉장히 바쁜 시기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가족들도 다 지금 동참해서 옆에서 장남도 주니어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바쁜 시기에 굳이 한국에 온 것인가? 왜 왔을까요? 일단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쪽 캠프나 진영은 거대한 진영이기 때문에 네. 뭐 사람 몇 명이 빠져서 다른 데에 있다고 해서 크게 차질을 빚을 건 아닌 것 같고 가족 중에서도 뭐 나름대로 역할 분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도 이제 미국의 동맹국이고 중요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서 온 것 같아서 뭐 한국 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글쎄요. 말이나 제스처가 세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강인한 정치인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증이 더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은 한번 토론할 때마다 무수하게 가짜 뉴스가 쏟아져서 허위 선동이 쏟아져서 언론 매체로부터 팩트 체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강한 후보인 건가? 이런 의문을 한편으로 들고 또 하신 말씀 중에 케네디 가문 인사가 처음으로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을 지지했다. 그것은 민주당이 급진 좌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미국 민주당은 전 세계 정당 정치에 비춰보면 유럽에 있는 좌파 정당에 비해서는 중도에 가까운 미국에는 좌파가 정당이 없다라는 말조차 있습니다. 그 정도의 정당인데 이거를 급진 좌파다, 마르크스주의다라고 공격하는 게 트럼프 진영의 현재 정치적인 선동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먹힐지 이런 부분들 의문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진영에 합류했지만 케네디 가문으로서는 거의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지금 가문의 분위기는 한국말로 치면 호적에서 팔아 이 분위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케네디 가문 자체가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아버지처럼 허위 선동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좀 짜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강한 리더십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강함, 스트롱이 구체적으로 어떤 강함을 얘기를 하는 거냐, 말 세게 하는 게 강한 거냐,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결국 선거 결과로 밝혀지겠죠. 마지막 인물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인물 누구냐? 네. 누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난 처음 본 얼굴인데 배우야 누구야 싶을 수 있는데 누군지 기사로 같이 보겠습니다. 네, 누구냐? 마약 성착취 등 범죄 방치 혐의 텔레그램 창업자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다라는 기사예요. 누구냐? 지금 이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벨 두로프입니다. 파벨 두로프. 네. 파벨 두로프가 세 번째 인물입니다. 저희 아까 일면에서 살짝 나왔었죠. 지금 현재 텔레그램이 보안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보안 때문에 또 반대로 마약, 성착취 이런 부분 범죄적으로 좀 쓰이고 있고 여기를 이걸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혐의로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뭐 그래 체포됐어? 그 뭐 큰 관건이야? 텔레그램 뭐 못 쓰는 것도 아니지 않아? 생각할 수 있는데 관건은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보죠. 용산도 쓰는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후폭풍 촉각입니다. 사실 텔레그램이 보안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실도 텔레그램을 많이 쓴다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 검찰에서도 수사 보안 때문에 텔레그램을 많이 쓴다라고 하고 일부 정치인들도 텔레그램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보안이 철저하다는 얘기는 텔레그램에서 수사를 위해서 좀 정보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암호로 저장이 돼갖고 우리도 몰라요. 라는 그런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창업자가 체포가 되면 이거 체포가 되고 인신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엔 정보 주세요. 그럼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결국 텔레그램도 보안 이제 끝인가? 뭐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텔레그램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네. 특히 마약이랄지 성범죄랄지 이제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안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이거든요. 정치인들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비밀, 보안.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행위 자체가 또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기능을 제일 잘 돼 있는 텔레그램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텔레그램 자체는 서로 주고받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뭐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자동 폭파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도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는 추적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버가 해외에 있는데 그 서버 해외 어디 있는가도 알려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뭐 마약이랄지 이런 범죄와 관련해서 뭔가 정보를 요청해도 절대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텔레그램 자체가 뭔가 비밀 그런 것보다는 이제 범죄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텔레그램이 본인의 어떤 대표되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적 책임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도 잘하고 범죄에 제공이 되지 않도록 또 경우에 따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는 사실은 개인정보라도 제공을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텔레그램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드로프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법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불란서 내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경우에 따라서 한 20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일단 체포가 됐으니까 재판도 받아야 하고 수사받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텔레그램에 그러면 대표가 구속이 되고 형을 받게 되면 과연 이제까지 어떤 암호화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바꿔질 것인지 바꿔진다고 하면 이제 범죄자들도 굉장히 곤혹해지고 정치인들도 아마 새로운 보안이 되는 또 SNS를 찾아서 떠날 겁니다. 네. 사실 이 텔레그램 이 창업자가 러시아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구애받지 않는 중립적인 메신저가 필요하다라는 게 또 이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립적인 메신저이기에는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너무 많다 보니 양온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거냐, 두는 게 맞는 거냐, 관리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영역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D-Day입니다. D-Day. 오늘이 D-Day다.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최상병 특검법 오늘까지 내라. 한동훈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입니다. 민주당에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26일까지 내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누가 얘기했냐?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특검안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국민이 많습니다. 말은 무성한데 발의는 하지 않고 말할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니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러자는 건지 저러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 발의하시기를 요청합니다. 26일까지는 한동훈 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오늘 냅니까? 못 내겠죠. 낼 의지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의 제3자 추천 한동훈 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컨센서스, 즉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아마 만약에 한동훈 대표 측 인사가 네. 이 제3자 추천 최혜병 특검법을 낸다고 하는 순간 화염에 휩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이고요. 또 좀 약간 또 참 이상하게도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네. 또 회담이 불발됐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을 끌 수 있는 또 기회를 잡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시한을 못 박은 것도 네. 사실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 최혜병 특검이 무슨 뭐 시행령 같은 그런 수준의 법이 아니잖아요. 예, 좀 충분히 차분하게 논의해야 될 법을 뭐 언제까지 내라. 이것 또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오늘까지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낼 생각도 없다. 민주당에서 시한을 정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선 콕 집어서 26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준욱 대변인님. 근데 민주당에서 보통 시한을 정하면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뭐뭐 하세요?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라는 사실 괄호치고 후속 조치가 뭔가 뒤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시한을 정하면. 그럼 민주당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안 내면 후속 조치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야당 입장에서는 제3자 추천에 대한 부분을 다 받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그 외에 무슨 뭐 제보 공작 의혹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받겠다라고 한 입장에서 지금 한동훈 이제 결심은 한동훈 대표의 결심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당내에 합의를 이루어낸다라는 거 또는 당내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 또 용산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의 모습들이 사실 거의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서 어떤 시안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마냥 아마 늦추기는 어려울 거다. 이것을 뭐 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대전제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언제까지 시간을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네. 이제 다음 달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또 바로 이어서 뭐 국정감사라든지 네.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 합의를 통과해서 특검법으로 이어지는 이런 수순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압박 수위를 더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후속 조치가 뭐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콕 집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다만 26일이 넘어가면 지금보다 분명한 건 압박 수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하지만 추측컨대 한동훈 대표도 시한이 많지는 않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법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또 공교롭게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 회담 자체가 일단 연기가 됐죠.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최상병 특검법 등 갈등 예고 속 여야 대표 회담 협력 계기 만들까?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됐고 나온다고 하면 아마 대표가 좀 갈등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라는 전망까지도 쭉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 회담에 협력 계기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였었어요. 대표 회담 아직 날짜가 픽스가 되지 않은 상태죠. 관련한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곧 퇴임하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시니까 끝나고 미루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추구하는 회담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표회담은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이지 한동훈 대표의 곤궁한 당내 입지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솔직히 최혜병 특검 해결 의지조차 없다면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빨리 만나자 그랬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아니 실권도 없으면서 뭘 만나서 실익이 있겠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김민석 최고위원이 SNS에 바지 사장도 아니고 반바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실권이 없다라는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반바지 사장, 뭐 허수아비 대표 아니라면 실권이 없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려면 뭐로 여야 대표회담을 왜 제의해요? 실권이 없는 대표가 뭐로 회담을 합니까? 회담 안 해야죠. 그러면 일단 그 회담의 제의 자체는 정치적 전략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회담을 하는데 전제 조건을 달잖아요. 네. 최상병 특검 26일까지 제한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제3자 특검 자체를 한동훈 대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 당내 의원들 얘기 들어봐야 하고 또 대통령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좀 성숙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담하기 전부터 그걸 가져와라. 뭐 선생님이 학생이 숙제 냅니까? 26일까지 내라. 안 내면 뭐 마치 어떠 할 것처럼 이건 맞지 않아요. 지금 회담하는 것 자체는 이제 민생 회담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민생을 전제로 한 의제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계속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바로 뭘 할 수 있는 걸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며칠까지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회담을 안 하자는 얘기가 똑같다고 이렇게 봐요. 네. 아니 실권이 없다면서 그럼 왜 만나자고 했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취임 한 달 맞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래서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보강하고 당의 정치의 목표를 차분히 다시 생각하고 정비하고 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지자들이 보시기에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참죠.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네. 저는 잘 안 참는데 그동안 정치 공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한 달간 참 많이 참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한동훈 대표 많이 참았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참는 게 정말 할 말이 많고
싸우려고 하면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 전략적으로 참은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안 참았다가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참은 것인지 이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두 갈래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야당 쪽에 과거에 법무부 장관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면 이제 바로 즉각 받아치고 했던 네. 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뭐 자신의 반대되는 이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처리해 나가고 나아가서는 대통령실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든 혹은 정면으로 맞서든 이런 것들도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 대표가 되고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뭐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전당대회 때보다는 비교적 조용한 한 달을 보낸 것 이 자체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거를 준비를 한 것이 한 달이었다면 그걸 보여줄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최병 특검법의 경우는 특히나 전당대회 때 크게 논란이 됐고 본인이 직접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참았다고 하는데 이게 야당의 공격에 참은 것도 참은 것이겠지만 내부 친윤의 공격에 참은 부분도 다중적인 의미로 좀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만평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볼까요? 네. 여기는 지금 이 병원 옷을 입은 이재명 대표의 환자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동훈 대표죠. 근데 한동훈 대표한테 아이 뭘 이런 걸 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뭘 줘요. 그게 뭐냐? 특검법이다 라는 거죠. 네. 이쪽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지금 들려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해 있다는 얘기에 과일 바구니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추측컨대 이 제목이 받고 주고예요. 받고 주고. 과일 바구니 받고 특검법 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진짜 씬스틸러는 여기 있어요. 네. 난이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과일 바구니는 가고 특검법은 받았는데 난 추측컨대 나는 아마 난 언제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언제 받는 겁니까? 조만간 가야 되겠죠. 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신데 곧 퇴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저 당무에 복귀할 거고요. 자연스럽게 그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한 실무 회담도 진행될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 대통령실의 정무수석도 찾아가야 할 명분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지난번 난을 가지고 갈 때는 대표에 취임한 것을 당선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 하나였다면 지금은 이제 또 이 병문안을 겸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날짜는 뭐 조만간에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 지금 특검법 바구니에 보면은 이제 그 폭탄이 들어있고 폭탄에 그냥 폭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심지에 불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불을 끌 수 있는 역할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몫이다. 저 폭탄을 받아서 그냥 안고 터질 것인가 아니면 저 폭탄을 받아서 저 폭탄에 붙어있는 불을 끌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오롯이 한동훈 대표의 몫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결국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의 몫이다 라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특검법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생중계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한 특검법 내라. 네. 공개 회담을 여야 대표 회담 삿바 싸움이다. 지금 현재 여야는 삿바 싸움 중이다라는 거죠. 근데 특검법 관련해서 저희가 앞에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생중계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보시죠. 한 이 회담 생중계 논란 민감한 현안 거론 합의 가능하겠냐. 사실 공개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명해야 되고 국민한테 알려야 되고 공개 토론 제안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왜 생중계하면 토론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지층 입맛에 맞춘 발언만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게 양쪽의 공개적인 얘기인데 속내는 이렇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회담장 바깥에서 다른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김수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회담장 바깥에서 다른 이야기 할까 봐 생중계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속내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회담을 생중계를 하는 것은 뭐 외교적인 것이든 당 간의 것이든 그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협상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 사회생활 경험이 있고 검사로서의 실적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협상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 협상이라는 것은 비공개에서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지 이제 합의가 진행되는 건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거는 의견 차이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토론에서나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왜 과연 생중계를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 초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점 이걸 명심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토론이 하고 싶다면 네. 예 그렇다면 회담을 해서 그때 합의가 된 것이 있고 합의가 안 된 것이 있을 겁니다. 합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따로 토론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정석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아니 이게 공개 토론은 않고요. 그냥 비밀이 둘이 만났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결과는 없을 거예요. 이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거고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이랄지 지금 한 대표 생각은 이게 정치 쇼에 말려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 영수회담 또 실컷 하자고 해놓고 A4 용지 딱 가지고 와서 기자들 나가려는데 못 나가게 하고 일거댔잖아요. 지난 영수회담 때.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면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 전례가 없던 일을 많이 하는데 이전에도 만약 공개하자고 얘기했는데 거부해서 안 했잖아요. 네. 전례가 없어도 하면 어때요? 토론에서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꺼려할 일이에요? 근데 이거 자꾸 전례가 없다랄지 아니면 비밀 회담을 못 한다고 하는데 비밀 회담에서 이면 합의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정면으로 공개해서 같이 하자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절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역시나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가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